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김건희 씨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건진 법사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청탁 대가성, 그라프 목걸이 수수에 대해선 선을 그어서 변호 전략의 일환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인해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순방 이후 에이펙 일정까지 외교 강행군의 여파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김건희 씨 측 입장문의 첫머리입니다. 건진 법사에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김 씨. 그런데도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 앞선 이 장면들 때문일 겁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게다가 입장 발표 전부터 김 여사가 샤넬백 잘 받았다고 했다라는 건진 법사의 증언은 나와 있었죠.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며 선을 그은 김건희 씨. 입장문 속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문장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데요. 국민을 향한 사과문 형식이지만 사실상 보석을 염두에 둔 법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샤넬 가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동안은 부인해오던 김건희 씨가 오늘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왜 갑자기 인정을 한 걸까요? 그러게요. 오늘 재판 공판 직전에 그렇게 입장을 내면서 예. 뭔가 본인들의 논리를 더 피력하려는 여론전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 말하는 샤넬백에 대한 수수 부분,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마도 뭐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가 이제는 더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양형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뭐 변호인단과의 그런 전략적인 상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다. 그렇죠. 아, 예. 지금은 부인하더라도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증언을 했고 이미 그날 그 샤넬 매장에서의 지점장 그리고 증인 신청됐었던 직원들이 그럼 샤넬백에 대한 교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들을 증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들이 나오고 또 서술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여론에서도 그리고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고 가자. 다만 청탁 수수나 목걸이 수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 우선은 인정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의도다. 김기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변호 전략이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더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뭐 국민의힘 패널로서 당연히 전 정부의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금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청탁 유무를 떠나서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에게 그리고 청탁 유무야 그야 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오늘의 사과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죠. 하나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탁 내용이 없었다. 물론 청탁은 통일교 측에서도 청탁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를 했는데 만약에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면 오늘 말씀하신 그 사과의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왜 지금서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 국민의힘 패널로서 그동안은 믿지 않아 왔는데 오늘 시인함으로 인해서 김기웅 의원도 조금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물론 저는 뭐 가방이나 뭐 구두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그런 가방이나 구두를 통해서 본인을 돋보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예.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그거 말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위치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어떤 행동, 거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저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을 받았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 가지고 받지 않았다는 게 저는 믿고 싶은데 만약 그 부분이 만약에 받은 것으로 나온다면 오늘의 사과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고 싶고요. 그라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믿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와서 씁쓸한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미 온 국민이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할 때 동영상으로 김건희 씨가 뭐 이런 걸 가져오시면서 그래요 하면서 받는 걸 다 봤잖아요. 비올백 사건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품백, 목걸이 얼마든지 받을 정황들도 있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를 당연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받은 거를 시인하니까 씁쓸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국민들은 다 잠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동학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앞서 전성백 씨는 이미 김건희 씨로부터 잘 받았다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이미 실토를 했고요. 그리고 샤넬 전직 매장 직원들도 김건희 씨가 뭐 교환하는 그런 걸 영상 통화로 뭐 이렇게 명령하는 듯한 그런 통화 내용을 들은 적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증거 자체가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이렇게 시인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은 단둘이 안다 하더라도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둘만 입을 다물면 세상이 몰라. 근데 그게 아니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는 이 옛 고사성어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괘씸죄가 계속 더해질 수밖에 없고 애초에 이것이 전달될 때 윤영호 본부장 그리고 건진법사가 중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경옥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샤넬백이 관련된 직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제4자, 제5자, 제6자 계속 넓어져 가면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자신 혼자만 세상을 속이려고 하고 또 특히나 변호인들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라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자기는 받은 바 없다라고 변호인들마저 속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 예. 저는 사과도 이것만 이렇게 나올 때마다 껌껌이 본인이 거짓말을 하다가 도저히 통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껌껌이 이런 거짓말을 할 것인지 좀 수두룩하게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과연 재판부에서 저는 좋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듭니다. 예, 김용 의원님.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우선 보석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보석 신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일부러 인정했다고 보입니다. 샤넬 가방 같은 경우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고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함으로써 보석 심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본인이 보석을 진짜 인용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좀 다르게 입장을 내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건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샤넬 매장 직원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다 이해관계 당사자끼리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제3자가 나왔을 때는 제3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봐야 될 건 바로 유경옥 행정관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샤넬 매장, 샤넬 가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결국 이 샤넬 가방은 유경옥 행정관이 받게 된 걸로 되거든요. 그러면 유경옥 행정관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됐을 때
유경호 행정관은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모셨기 때문에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증언이 추가로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유경호 행정관도 어느 정도 포섭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의 보석 신청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어적 차원에서 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통감합니다. 예, 오늘 특검은요. 김 씨의 입장 번복을 두고 그동안 보여준 게 전부 거짓말이란 소리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그러면 오늘 이 진술 번복, 향후 형량이나 또는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실제로 그동안에 거짓말한 거를 본인이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진실의 일관성 그리고 신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신뢰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본인이 불리한 부분만 미꾸라지처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방식으로의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그래프 목걸이든 어떤 진술이든 간에 부인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의 진실성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깐깐히 그리고 엄중히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오늘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이 오늘 사과문 인정하는 것 국민 우롱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쪽짜리 시인이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런 입장문에서 보면은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는데요. 아니 사용할 의지가 없었으면 왜 샤넬백 받아가지고 매장 가서 새로 교환을 합니까? 사용하려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교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반성문에서는 오히려 거짓말을 또 한 번 양상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의 재판에서의 더 엄중한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비판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사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에 그리고 건진법사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샤넬백 의혹이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김건희 씨 측이 샤넬백 받은 것 맞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성배 씨가 지난달 재판에서 3차례에 걸쳐서 전달됐다 증언한 바 있고요. 특검 역시 지난달에 전성배 씨로부터 해당 명품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네, 박상진 특검보가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건 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받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부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샤넬백은 백화점을 통해서 구두와 다른 가방으로 바꾼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예. 관련자의 진술과 그다음에 관련된 물품이 증거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전성배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검찰에 특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성배 씨를 통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한테 갔다가 다시 돌려받은 건지 아니면 전성배 씨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돌려줬는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른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배달 사고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까지의 어떤 전성배 씨의 어떤 진술과 그리고 또 오늘 김건희 여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샤넬백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누구의 어떤 진술이 납득이 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 부분을 파헤쳐야 되거든요. 본인의 어떤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돌려받았다는 것을 특검이 이거를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이지 김건희 여사가 내가 받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형사 재판의 어떤 기본은 특검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어떤 증명력은 검찰, 특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왜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청탁이나 아마 뭐 이런 대가 이런 부분이 ODA 관련돼서도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이게 통일교의 수건 사업들을
이게 자동으로 됐을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뭐 수배씩 뛰어가지고 ODA 자금이 들어가고 또 캄보디아 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나름대로 내부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이 가가지고 사실상 ODA 회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청탁과 대가의 관계가 좀 분명히 있는데 예. 이게 상당히 고가라고 하는 점에서 6,3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이 6,300만 원이고 앞서 받았던 샤넬백은 하나는 800만 원 정도 되고 또 하나는 1,72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6,700만 원으로 확 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도 굉장히 괘씸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유경옥 행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윤영호 전 본부장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특검이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백만 받았고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궁색해 보이고요. 또 하나의 목걸이가 있잖아요. 이 반클리프 목걸이. 그때는 홍콩에서 샀다고 거짓말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과 거짓말이 다 엮여가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이 그냥 대국민적으로 인증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사과문을 쓰고 본인이 이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어줄 국민, 믿어줄 재판부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4일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서 유 전 행정관의 증언에 따라서도 국면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 유 전 행정관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라프 목걸이 부분을 부인했다는 점 한번 짚어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늘 샤넬백 받은 건 인정하면서 대가성은 또 선을 그었다는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영 의원님, 받은 건 맞는데 이거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 언급에 불과하다. 대가성 없다라고 했거든요. 대가성 없이 샤넬백 선물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변호인단이 이게 전략적으로 법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청탁 금지 그리고 알선 수재 혐의에서는 우리가 자유롭다. 그리고 사실은 영부인이라는 직위가 공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인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서 논리를 전략적으로 오늘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건진법사가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얘기할 A씨가 나옵니다. A씨가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할 때 로비스트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로비스트인 전성배 건진법사가 김 여사한테,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물건을 전달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걸 받는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마 뭐 알선수재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또 법리적인 전략적인 전술이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사실 통일교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캄보디아 ODA 사업 증액됐고요. YTN 그런 인수 부분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는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밝히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믿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특검이 힘을 내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가성 없이 그냥 선물을 받은 거다. 김우영 의원님,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완전히 이제 법리적으로만 다투겠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지 않습니까? 이 알선수재 혐의는 금품이나 어떤 이득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공무원 직무에 이익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본인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논리와 또는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의 방어막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이죠. 저희가 흔히 말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국민적인 감정이라든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야 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사라는 호칭을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사 호칭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책임지는 모습과 국민적 여론을 공감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지금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께서 그 여사라는 호칭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과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께서 그 호칭에 맞는 행동을 지금이라도 해주시기를 저는 작게나마 기원드립니다. 예, 샤넬백은 받았다.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샤넬백 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오늘 주장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샤넬 가방들에 대해서 사용한 바 없이 바로 건진법사에게 다시 돌려줬다라고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받은 그 자체 새 거 그대로 돌려줬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이동학 의원님. 네. 특검이 앞서 사용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했다는 흔적, 이거 흔적은요, 그냥 돋보기 몇 번만 비춰보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짓말을 왜 도대체 할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처음부터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했었던 문제는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해라. 그리고 민정수석실 빨리 만들어라. 처음에 안 만들었었죠. 없앴죠. 뭐 이게 작은 정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감찰반 이거 빨리 만들어라. 근데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기행들을 저질러서 그걸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었고요.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것은 임기 내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기형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걸 일절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의 위세가 굉장히 기세등등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그냥 돋보기만 비춰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저런 거짓말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할까? 그것도 참 이해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김기웅 의원 사용한 바 없이 반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가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입장이 조금 궁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관봉권 그때 문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옷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 수많은 옷들, 그 옷을 과연 어떤 돈으로 과연 했을까 했을 때 본인은 사비로 했다고 하는데 특정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관복권 사용한 게 내역이 나오고요. 온 리스트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때 계좌를 압수수색하거나 아니면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이 김정숙 여사의 문제를 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는 특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수사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김정숙 여사의 그 문제도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같은 선상에 놓을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자, 아까 신여영 의원이 A씨를 언급했는데 그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김건희 씨 관련 새로운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했을 때 김건희 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꽤 오래전이죠. 꽤 오래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의문의 남성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영 의원님, 특검이 이 의문의 남성도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라고도 언론 통해서 밝혔거든요. 이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이분이 예전에도 M&A나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해서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도이치 모터스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받았더라도 사실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는 분인데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도주했다는 거잖아요. 예. 뭔가 숨길 것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실제로 2013년에서 16년이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2012년에 결혼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본인의 개인 폰을 사용해서 그렇게 400건 이상의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가 불기소 나니까 사실 무혐의가 되니까 축하 파티까지 했다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A씨
결국에는 건진 법사를 소개를 김건희 씨에게 한 이분이 그동안의 주가 조작이든 아니면 지금의 로비 의혹이든 여러 가지 정황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검은 뭐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그래서 긴밀한 관계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수사를 계속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보입니다. 예, 이 남성이 비상계엄 직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겨울까지도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 이것도 보도 내용에 포함이 됐는데 김기웅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예. 음주운전 적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게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무혐의를 누군가 지인이 받아서 축하를 해주느라 술을 마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여튼 경찰 조사에서는 그냥 지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날 축하 파티를 축하 술자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여튼 지인이 무혐의를 받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 있었다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예. 통화를 수백 차례 문자를 수백 차례 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A 씨라고 한다면 예. A 씨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이 사안 아직 뭐 초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등장 인물이 지금 너무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진 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13년도, 16년도까지 썼던 폰 이것을 하니까 이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게 계엄 직전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사실 이 건진 법사하고 이분하고 세 명이서 같이 많이 모였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룹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이권과 청탁, 특혜 이런 것들로 지금 얼룩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하고 연결고리는 없겠는가라는 당연한 추정이 되는 것이고 물론 뭐 어거지스럽게 모든 걸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좀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작년에 건진 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했는데 김건희 씨의 핸드폰이 발견된 것도 신기한데 김 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한 10여 년 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이 건진 법사의 법당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흥미롭다는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렇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특검이 아무튼 이 관련해서도 이 A씨와 관련해서도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고요. 두 번째 이슈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 좋으시구나. 회복력이 엄청 빨라요. 길바닥에 내려도 금방 살아나. 엄청 피곤하다가도 한 2, 30분 자고 나면 싹 살아나요. 와. 회복력을 내세우며 강철 체력을 자신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최근에는 회복할 틈도 없었던 듯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경주로 주요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에 손님 맞이까지 또 어제는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강행군 여파일까요? 결국 오늘 소방관 격려 오찬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예,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목이 좀 잠긴 듯한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직접 감기 몸살이 걸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부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갔다라는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영 의원님, 평소에 좀 체력을 자랑하던 이 대통령인데 아무래도
에이펙 일정, 또 그 전부터 말레이시아 순방도 있었고 그런 쭉 강행군 외교 일정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아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일정을 소화하려고 했을 텐데 주변에서 말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정말 더 큰일 난다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환절기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날씨도 쌀쌀해졌지만 사실 아침, 점심, 저녁에 일교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1박 2일로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죠. 에이펙에서의 정말 촌철살인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일반 정치인들이 사실은 수개월간 수행해야 되는,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정들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사실은 수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지 단순한 감기라도 더 하기도 질환으로 확산되는 걸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권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체력도 좋긴 한데요. 사실 정신력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빠른 일정을 소화하신 건데 잠시 멈춤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또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방금 이 캘린더로 달력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공개된 일정만 이 정도고요. 또 언론에서 또 알지 못한 일정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일정을 소화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김희영 의원님, 오늘 그래서 소방 공무원 격려 오찬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개된 일정을 취소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공개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약간 불안정을 줄 수도 있고 공직사회의 기강에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건강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알 수도 없고 알더라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어느 대통령이든 국정의 운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더반에서 평창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건강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실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계속 이바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뭐 가혹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고 간섭상에 타결됐다고 했지만 아직 협정문이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구심에 대한 불신의 씨앗은 대통령실에 강유정 대변인이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일정에 복귀하셔서 한미 협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팩트시트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 대응 부분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인데요. 보시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이유 중에 하나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이 목적 그리고 어제 보이콧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장동혁 대표는 이 지난 전당대회 때 이 윤어게인을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방향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의 밤에 실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휘를 해가지고 실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가 지금 완전히 이 군대 쿠데타로부터 찬탈당할 그 위협 속에서 사실상 반대의 지휘를 내리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을 지금 옹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어게인의 어떤 이 방향성과 지금 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이것의 보이콧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산 앞으로 한 달 동안 논의를 국회에서 치열하게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보이콧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이 책정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아무것도 못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은
이게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쪽수라고 하죠.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지지조차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방식의 지금 대항 방식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낳고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여러 신문에서도 어제 야당의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이유로 보이콧을 한 것 명분이 없다라는 비판적인 사설이 여러 실렸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뭐 소위 작전상 좋은 작전이었다고 보십니까? 뭐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게 있어요. 저런 상황에서 뭐 인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을 추천된 사람을 밤에 그것도 다음 날도 아니고요. 빨리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하셨죠. 근데 한 사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라 사실상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영장이 잇따를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손도 잡지 않겠다 얘기를 했고 껄핏하면 얘기했던 게 해산을 시키겠다, 위원정당 해산을 시키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협치라고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도 가져가고 예결위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여야 협치를 통해 가지고 민생 법안이 아니라 결국은 3층법을 통과시키는 게 1호였습니다. 결국 야당을 야당으로서의 어떤 상대로 대화 파트너로서 협치의 대상으로서 인정하느냐 앞에서는 웃고 그러시지만 결국은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걸 넘어서 나의 존재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집권 여당과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내겠지만 저희는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자꾸 뭐 대선 불복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결국 재판이란 거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국민 여론이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64%가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25%만이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았지만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긴다는 게 결국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대선 불복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발화 주체가 아니라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오늘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라는 발언 신희영 의원님 적절했다고 보세요?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국민의힘이나 잘하세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책임 아직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지금 또 대통령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끌어내리겠다? 마지막 시정연설이라고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강성 지지층만 보면서 저런 멘트를 날리는지 여전히 국민의힘은 한계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어제의 상황을 보면서 언론사들이 사설에서는 사실 진보의 언론사들이 아닐 수도 있는 중도적인 그런 사설에서도 사실은 3년 만에 반복되는 정치 흑역사가 개탄스럽다라고 야당을 비판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의 발목 잡기, 구태의연한 이런 모습으로 비치지 밖에 않는다.
라고 상당히 언론들이 국민의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뭐 비상계엄을 또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런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은 비상계엄을 다시 끌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요.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으로서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을 어떻게 보면 방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 운명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인영 의원 의견 좀 들을게요. 정청래 대표는 반대로 이제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을 한 거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배경부터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재판중지법은 명백한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위헌적 입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야가 거칠어진 언사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에서 과연 그러면 적절하게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냐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 여당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이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했고 사법개혁을 탄다면서 말도 안 되는 입법을 계속 추진했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거친 발언이 나왔을 겁니다. 그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오롯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까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대로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개혁이라고 거창하게 내밀면서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대한 각종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제대로 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추경호 의원을 두둔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비상계엄 때 왜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냐. 그리고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왜 의총 장소를 그렇게 바꾸면서까지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을 두둔하고 그것을 마치 야당 탄압으로 가져간다고요? 여전히 내란 그리고 탄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못하고 여전히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제의 명백한 그런 시정연설 불참은 본인들이 해야 될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정활동을 명확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요. 추경호 의원이 당사로 한 이유는 뭐냐. 한동훈 대표실에서 국회가 경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당사에 모이니까 의총도 거기에서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대통령하고 2분 동안 전화를 한 다음에 국회로 옵니다. 예결위원하고 본회의장이랑 30초, 한 30m 거리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자체가 전제가 성립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오늘의 사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사설에서 언론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3년 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련해서 민주당이요. 보이콧을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모 의원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지금 되게 기분 나쁘시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하면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잘했다 못하다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28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예산도 감액 예산을 냈습니다. 이런 야당이 없었어요. 왜 있었냐? 그만큼의 힘이 있었죠. 수적 다수이기 때문에 자제나 절제하기보다는 그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거칠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3년 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 두 것인가.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요. 사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민주당이 반대만 했다 그러면 왜 비상계엄했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정치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오히려 정권을 더 유지했었어야죠. 그 부분에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추경호 의원 그렇게 회방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왜 정말 그 날에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반대도 안 하고 사실 찬성도 안 하는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보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상계엄 해제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정활동에서 본인 스스로를 사실은 해태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열띤 토론 가운데 이동학 의원께서 뒤에서 조용히 계셨기 때문에 이동학 의원 반론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펼쳐졌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부터 0시에 그러니까 12시 1분에 전원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회의장으로 모여라라고 합니다. 근데 2분 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 저는 안일했고 도대체 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럼 모두가 다시 사실 국민들의 어떤 뜻도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한 것들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 아닌가? 당연히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할 말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특검에서도 이런 저간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당직자들 뭐 6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휴대폰이나 아니면 같이 있었던 의원들 8명 이분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간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이 대표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혼란을 오히려 주면서 국민의힘이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역사의 어떤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탄압이라고 부른다? 그건 저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여야 여러 논쟁거리는 잠시 후에 맞수 토론에서 정치 고수들과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오늘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3일 밤 9시가 다 된 시간 지기현 부장판사는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너무 힘을 많이 빼셔가지고 그 부분 다음에는 좀 물어보실 때 조금 균형 있게 지금 판사의 중단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인 신문을 이어가는 모습. 심지어 이때는 박종근 전 사령관의 충격 증언이 나오고 난 이후였습니다.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어제도 피고인석에 앉아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는데요. 그의 최근 법정 행보 과연 승부수가 될까요? 자충수가 될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종근 전 사령관의 이 법정 증언이 계속해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님,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본인이 신문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법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충수가 아니라 그냥 악수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모든 국민이 궁금했을 거예요. 어제 그 증언 나오고 법정에서 나왔던 진술들 이전에 아니 식사를 걸러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법정에서 증언도 하고 또 증언을 신문도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도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뭐 어디가 아프네 뭐가 안 좋네 이러면서 계속 안 나온 건 뭐고 최근에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뭐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곽종근 사령관도 차마 이 얘기는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누구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멋져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농담 아니냐, 친구들끼리 하지만 그 자리가 친구들끼리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거니와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 특히나 군인인 곽 사령관이 볼 때는 이 총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건 살기등등하다는 느낌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자기가 함께 충성 대상으로 삼았던 그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해서 꾹꾹 참다가 긁어버린 거 아니에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때 술 많이 마셨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네, 그거랑 무관하게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난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는 걸 쭉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황을 가지고서 그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를 하니까 곽종근 증인도 그와 관련된 반대 정황을 그리고 당신이 이런 엄청난 얘기도 했었던 걸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적극적인 법정 태도가 오히려 저는 뭐 자충수를 넘어서 악수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악수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자신은 이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그런 정당성, 당위성을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핵심 자기가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자신으로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정언자가 실질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의 문제를 갖다 이제 제기하기 위해서 특히 10월 1일 날 그날은 국군의 날이었고 군 수뇌부 또 일부들과 이렇게 이제 자신이 격려해주고 또 고생했다고 치하하는 그런 자리에 또 뭐 소폭을 이제 그렇게 많이 마시면서 했는데 시국 이야기를 언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겠냐 그랬는데 대려 이제 뭐 하여튼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행국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의 진술에 그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을 깨려고 한 부분이지만은 대려 더 폭탄주를 저렇게 많이 마셨나 또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악하는 그런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의 그 진술 진위 여부가 그게 실질적인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뭐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저 내용을 받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참담하고 정말 안타깝고 참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그런 생각이죠. 보수 괴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신 건 어떤 부분이에요? 앞서 다른 출연에서 그렇게 언급하신 걸 저희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극복의 대상이지. 저걸 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저런 뭐 그동안 국정농단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뭐 엄호하고 지금 비호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뭐 한 사람은 이제 헌재에서 파면 결정으로서 대통령 지위도 잃어버렸고 또 이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도 이제 수사를 받고 또 그 결과는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앞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당시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분명히 져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이 더 크게 이제 변화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우리가 새로운 그런 발돋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2024년 10월 1일 76주년 국군의 날이었고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의 그날 밤의 술자리 증언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따져다 보니까 그때 뉴스를 다시 보면 그럴만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미워할 만해. 뭐 그런 정황들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작년 10월 1일 당시의 그 전국 상황 어떻게 기억하세요? 위태위태한 느낌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하고 당대표 관계는요, 제가 야당일 때 이렇게 지켜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처음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당대표가 누군지 물어봤는데 누구더라고 기억도 잘 못하더라고요. 황우려 대표였습니다. 정말 누구 기억 못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막 각이 시작을 해서 그 10월 1일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뒤에 충남 전통시장이 화재가 나고 그 화재 장소에 한동훈 그냥 몹시 추웠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민방위복을 입고 미리 나가 있다가 90도로 절을 하면서 어떤 그 갈등 관계에서 이제 이걸 봉합하려고 하는 근데 당 대표를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마치 이제 그 뭐 건달이 세계 대장이 부하에게 이렇게 탁 하고 지나가는 듯한 그 장면을 모두 다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때 납득이 잘 안 돼서 친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거 진짜야? 저 진짜로 저렇게 가는 거야? 하고 이제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심상치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월 1일 이 전후에서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비선 실세 혹은 그 여사의 비선 실세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그리고 뭐 수사와 사과 이런 등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체 정황이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버티고는 있었는데 국민들로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기 당의 대표, 여당 대표에게까지 이런 그 살기를 느끼게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랐죠. 진짜 몰랐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품격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그 당시 이미 오고 갔구나라고 하는 게 이번에 알려져서 좀 충격이고 술자리가 이분의 술자리와 술버릇이 어땠는지는 아마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숱한 사람들에게 이 상황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심각하구나. 사람이 앉으면 1시간 동안 58분이다, 59분이다를 혼자 떠들고 나머지 1, 2분 정도를 상대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더라는 얘기는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였고요. 다른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심각하네. 저 자제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 나겠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했고 그 아주 높은 이런 그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 걸쳐서 경험담을 들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되셨군요. 심각하게 보고 있었어요. 술자리와 저게 국군의 날이라서가 아니라요. 매일 저렇게 마신 거예요. 매일. 그 본인 워딩으로 나는 한 폭탄주를 20잔 정도는 말아 마셔야 말도 더 잘 나오고 생각도 더 잘 돼요를 자기에게 선배급 되는 사람에게 두어 번이나 얘기했다는 걸 제가 전해 듣고서는 아무리 술 장사를 해도 술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고스란히 10월 1일 밤에도 저런 일을 했네요. 잘 아신다고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술 애주가로서의 그냥 특히 이제 소폭을 하면서 상당히 계기 없는 그런 소통을 본인이 그걸 희망하고 또 그런 방식의 호방함도 또 자신이 보이면서 그런 술자리가 많았다는 것은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이제 군 출신들도 이게 또 군 출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또 술들 잘 마셔요. 또 격한 훈련 마치고 나면은 그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 또 술들 한 잔씩 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술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허심탄회하고 또 그날 국군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군 수뇌부를 갖다 격려하고 어떤 치하하고 고생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소폭 안주 계란말이도 하고 이것저것 안주도 준비해가지고 맛있는데 대략 그 내용이 저렇게 또 군 수뇌부하고 또 저렇게 술자리가 큰 폭탄주를 저렇게 한두 잔도 아니고 많이 마시면서 어떻게 국가 안보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저런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어떻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군 통수권자와 또 그런 당시 특정자 사령관 많은 장성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저런 부분을 상당히 아프게 보고 있는 거죠, 다들. 어제 이 시간에 패널 한 분은
만약 그때 무슨 북한 도발 같은 거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우려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타당한 것 같아요. 당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은 아무리 이제 뭐 격려하고 그날 또 국군의 날 비도 오고 했기 예.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취하는 자리였지만은 국방 지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사실상 몸은 이제 뭐 부대 밖에 있다 하더라도 예. 언제든지 지휘 통솔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측면에서 저런 술자리는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저는 뭐 저 말에 이제 뭐 진위 여부 저거는 이제 또 앞으로 가려야 되겠지만은 그건 일단은 이제 각종원 전 사령관의 주장이고 당신이 나를 갖다 이렇게 그날 술 취한 사람으로 나를 갖다 모는데 나 그날 술 취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이제 서로 공방이 돼버린 거죠. 뭐 이 공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보수 진영에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반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니 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전직 대통령이어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표자 아닙니까?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죠. 저 재판을요 아예 그냥 거부하고 나는 그냥 두 가지 의미를 다 부여할 수도 있다고 침묵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나 억울하다, 나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내가 다 책임지고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그게 아니라 뭐 아예 나와서 미주알 고주할 책임을 다 자신이 거느렸던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혹은 뭐 경호처에게 다 떠넘기는 자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수의 품격은 뭐 어디 갔고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세, 품격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전직 군 통수권자가 3스타 장군 앞에서 그때 무슨 김치였지 않았냐, 계란말이 하지 않았냐, 술 많이 먹지 않았냐 그 법정 모습 자체가 참 참담하다. 여야를 떠나서 네.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따라 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뭐 그런 이야기 듣고 솔직히 별로 뭐 말하고 싶은 생각도 예. 없어요. 여야를 떠나서 기분 나빠요. 뭐 상당히 불편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기분이 좋은 소식은 아닌데 오늘 김건희 씨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샤넬백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뭐 대가성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냈는데 국민을 향한 사과의 형식이긴 했는데 결국은 또 법정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과문? 그냥 이번에 구속 중지 뭐 요청도 내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석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변호인단의 전략으로 저는 봐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 때도 뭐 내조의 자리에만 있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뒤에도 여러 논란들이 벌어지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진 적이 있는데 다 그게 거짓말이거나 허언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법정에 나와서 지금 뭐 미주알 거주알 따지는 걸로 또 이분은 이렇게 변호인단의 전략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만일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런 거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받기는 받았는데 다 돌려줬고 그러나 웃긴 건 그 받은 것 자체로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사람의 의도는 그냥 사람이 빛나고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그 청탁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이미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대든 저렇게 핑계를 대든 빠져나가기는 이미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또다시 그냥 허언을 늘어놓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석 신문을 염두에 둔 오늘 부분 인정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수사는 이미 종료돼가지고 기소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이제 이런 정의신문 같은 이 재판 절차도 사실상 11월이면 이제 마쳐져요. 그리고 내년 초에 아마 이제 선고가 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알선수재 이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제 청탁은 없었다. 내가 이제 받긴 받았지만은 이걸 무슨 대가를 주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청탁 자체는 또 이제 건진법사도 이제 특검에 진술을 하기를 이걸 갖다 뭐 김건희 여사
한테 이걸 전달은 해줬지만 전달해주면서 무슨 뭐 대가를 바라는 그런 청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받긴 받았다. 예. 샤넬백까지는 받았는데 이걸 뭐 받으면서 무슨 요구가 있었냐? 그건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알선 수재의 혐의를 벗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입장이고 문제는 저 샤넬백을 이제 또 샤넬 매장에 가서 또 자신의 이제 행정관이 가서 그걸 이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상품으로. 그런 사실들이 이제 다 이제 법정 정원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저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샤넬 매장 직원들의 이제 법정 정원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때늦은 이제 저는 뭐 진솔한 입장이고 또 사가 있지만은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아내로서 그 무게와 그 엄한 자리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네.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본인이 올곧이 감내해야 될 그런 예. 문제죠. 이런 사과가 물론 부분적인 사과라 비판도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만 작년 국군의 날쯤에 나왔으면 조금 나았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들을 본인들이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수사만 제대로 받았어도요. 저는 일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는 머리 가진 사람이 없냐. 대통령을 설득해서 아침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차를 타고 예. 그 당시 영부인이 차를 타고 출발하고 어떤 언론사도 취재 못하게 하고 다만 그 대통령이 그 차 떠날 때까지 못 나와서 정말 미안해하고 눈물 짓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소문만 나도 3일 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 다 그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아니 이제 민주당한테 호되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상황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은 그 당시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진짜 박용진 의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이 설득이 돼도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1이 있고 V0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될 일을 왜 사과를 하고 자제를 하고 비선 실세들을 없애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온 국민이 그래도 편안하고 본인들도 편안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일이 왔을까 생각해보면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이죠. 역대 대통령의 이제 이 국민 주권 이 권력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들도 자신의 자식들도 잘못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제분 세 사람을 다 이제 깜빵까지 보내면서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게 이제 권력이라는 건데 YS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의 친형을 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도 국민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권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극복하지 못한 거는 보수 진영 내에서 두고두고 이 부분은 참 참담하고 암담했던 그런 그때 그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서는 참 책임을 참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회복할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따라 유독 무거우신 그런 말씀 목소리입니다. 나는 진짜 뭐 네. 개인적으로는 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이 부분은 예. 하루라도 빨리 뭐 해결되는. 특검의 수사도 빨리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가지고 뭐 시간 끌려고 하는 재판부 하나도 없지만 이거는 빨리 법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한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잊혀버리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정치가 또 뭐 이게 진영 간의 팬덤 정치로서 이게 분열과 갈등 대립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꾸 정치적으로 꼬여버린다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지나간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뭐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뭐 현실 속에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란 특검하고 해병대 최상배 특검은 아마 연말 정도면 웬만큼 정리정돈이 되겠지만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 지금 나오기 때문에 예. 이미 특검 뭐 법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수사 내용 외에도 지금 현재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별건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가장 큰 문제가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또 민주당 또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최민희 가방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국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그런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폭주와 또 뭐 독단 전행에 대해서 분명히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이 안 실린다 그러면 예.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기 때문에 빨리 이 사건은 저는 종결되어져야 예. 된다. 다음 토론 주제가 있어서요. 예. 물론 근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지만 예. 뭐 짧게요.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난 게 YS가 네. 그러니까 아들 김현철 씨 문제가 이제 딱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그 불구속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반드시 구속시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품격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되게 곤란해졌잖아요. 퇴임하시고 나서 수사가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때 그분이 냈었던 입장이 뭡니까? 너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가 아니에요. 미주알 고주알 뭐 법정에 뭐 서로 대면 질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입장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진보는 나를 버리고 가라고 얘기를 하실 그런 품격을 갖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김성태 대표께서 저렇게 지금 걱정과 한탄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 윤석열을 구출해야 된다, 윤어게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겠어요. 예.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가 있었어요. 다음 주제 토론 주제 보여주시죠. 네, 용산 민주당 엇박자 또 물음표 했습니다. 재판 중지법을 놓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당에 공개 경고성 브리핑을 했고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재판 중지법을 두고 당정이 엇박자였다.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만천하가 다른 일인데. 예. 예, 그렇죠. 그런데 한민수 의원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당대 관계 S급이다. 너무 좋다. 갈등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비서실장 아니에요, 한민수 의원이. 이게 만일에 이게 좀 엇박자가 있었고 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비서실장의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서는 뭐 별 일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뭐 모든 언론이 모든 국민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이 드러났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기는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이거 하나는 원칙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많고 아무리 여당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 이게 생기더라도요. 의무감이 생기더라도 딱 하나 원칙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해야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이 편안해야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그 성과를 더 낼 수 있고 그리고 뭐 내년 지방선거 또 다음 정권 재창출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원칙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아니다 싶을 때에는 사전에 좀 검토하고 사전에 좀 협의하고 이렇게 좀 면밀하게
일을 좀 추진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세나 압박 그리고 이제 견제 비판 때문에 정말 정부 국정 운영 해먹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최민희 가방위원장 쉽게 말하면 이게 집권당의 면모란 것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상당히 성숙한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정치에 함몰되어 있어요. 당내의 강성 지지층을 늘 인식하고 그 사람 위에 올라타서 또 내년 6.3 지방선거도 내가 내 중심으로 치르게 낼 거야. 이런 어떤 정치적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집권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해 줘야 될지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 취임 5개월 됐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사실상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정청래 당대표였어요. 지난 추석무리 밥상 전에도 9월 25일까지 검찰개혁 자신이 완수하겠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그래도 헌정 역사상 검찰청을 폐지시키고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큰 배력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밀하고 또 상당히 심도 깊게 이게 논의한 결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속도전을 좀 조절하고 있었거든. 그런데도 무슨 소리야. 계속 급발진한 상황이 바로 정청래 당대표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법개혁 원래 5대 사법개혁 그러다가 재판 중지법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7대 사법개혁 해가지고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상권 분립에 엄청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의 시비까지도 걸릴 이걸 정청래식으로 하면 위험하다는 대통령의 판단인 거예요. 예, 윤 전 대통령 이슈가 워낙 토론할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잘 못했는데 다음에 또 좀 이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다음에 40분 잡겠습니다. 네,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반은 쉽게 타협 안 하지. 이걸 어떻게 매일 해먹겠어? 요즘 양반, 요즘 백밥. 양반. 너 나라를 구했어? 정말. 첨가물 없이 활성산소로부터 메리트 C. 너 나를 구했어. 순수 100% 비타민 C. 나라 구한 효원센의 메리트 C.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에요. 풀터치 기능이 탑재된 정수기죠.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을 즐겨찾기로 한 번에. 정수기가 참 프로페셔널하죠? 그래서 이름도 코웨이 아이콘 프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김건희 씨는 국민들에게 3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후보 부인 김 씨는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김 씨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행적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표현 사이의 괴리 때문일까? 이 사과는 오히려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사과, 피고인 신분이 된 김 씨는 대가 관계는 부인하면서도 명품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형식은 사과문이지만 결국 변호 전략인 셈, 그리고 너무 늦은 깨달음. 이번 사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어떤 겨울이 와도 스스로 우아해질 거야. 캐시미어 코트다운 아이더.
형 진짜 편해 보여요. 그치? 카리토 포텐 좋더라. 확실히 다르죠? 밤에도 안 깨고 아침이 완전 달라. 생약 성분이 함유된 배뇨장애 증상 개선제. 안 깨고 덜 가고 시원하게 카리토 포텐. 관리하길 잘했죠? 마음까지 시원해요. 다음 중 숙면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숙면이 계절 타면 쓰나? 사계절 내내 잘 자야지. 겨울엔 포근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이제 사계절 기술로 잠재우다. 나비엔 숙면 매트 사계절. 겨울이니까 노르디스크 크리스탈 다운.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환수한 친일파 토지 18건을 지난 정부가 졸속 매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친일파 후손이 다시 사간 경우까지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